경제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오영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죠.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담기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준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5.25에서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피벗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오늘은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오종태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국 잭슨홀 미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주 21일에는 7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됐죠.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피벗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며 시장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이기만 할까 의문시되는데요. 먼저 박상현 전문위원님부터 이번 금리 인하 배경 등에서 혹시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거 없을까요? 예, 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성격을 두고 그동안 많이 논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국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냐. 소위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또 일부의 시각이었던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8월 초였죠.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면서 연준이 좀 등 떠밀듯이 사실은 예. 금리를 내린 듯한 모습도 좀 보여서 사실은 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을 조금 보게 되면 저는 좀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얘기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미국의 물가 자체가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컷,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화되는 어떤 상황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주식시장이나 뭐 금융시장에 부정적이냐라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 금리 인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서 사실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이어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뒤에도 또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50bp 인하, 그러니까 비컷 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고 하면 금융시장 또 경기 사이클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금리 인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종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의 금리라는 부분은 인하할 때 안 좋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리의 정책이 경제 현상보다 후행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난 한 코로나 사태 이후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실업 데이터를 보시면 실업 데이터가 전통적으로 가장 후행적인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데이터인데 올해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면 실업 데이터의 움직임에 지금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업이라는 부분과 경기의 침체라는 부분이나 소비에 연동된 부분들이 과거처럼 후행적인 게 아니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금리 인하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과 고용이라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동시간으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던 방식으로 이거를 후행 데이터로 판단하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에는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어떠한 정책적인 툴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의 움직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된 부분과 성장이라는 부분이 올해 초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조합을
어울리게 맞춰주는데 5.5%라는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적정한 수준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지 뭔가의 선행적이거나 후행적인 조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 덧붙여가지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 냉각 우려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미국 노동부가 연간 비농협 신규 고용 수치를 조정을 했어요. 무려 81만 8천 개를 줄였는데 이것이 전체 신규 일자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거 다시 말해서 고용 지표가 그동안 좀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고용 지표에 관련돼서는 이 고용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는 부분하고 기업들에게 고용주에게 물어보는 부분에서 이 조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많이 나고 그 데이터들도 많이 차이가 좀 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정치는 다 올해 상반기 많이 지나간 데이터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이 지나간 데이터들과 조사 방식에 대한 조율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더 크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저는 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주간 데이터나 지금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한 7부, 8부 능선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나면 뭔가를 반영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간 데이터, 지난주와 지금을 비교하고 월간 데이터 정도를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구간의 데이터를 지금 비교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미 그 과정에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러한 조정치들은 그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조정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모든 우리가 그렸던 6개월 동안의 그림을 다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좀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도를 많이 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뭐 말씀하신 내용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실제 뭐 80만 건정이 하향 조정됐지만 사실 290만 건에서 결국 한 210만 건 정도 예. 고용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만 건 후반 정도의 일자리가 매월 이제 발생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시장이 그동안 너무 이제 고용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들짝 놀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제약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간 좀 흐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빠진 상황은 아니다. 또 말씀하신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한 23만 건 내외. 예. 그러니까 과거 경기 침체 때 보면 한 35, 6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만 건 정도 사실은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농업 일자리 수 자체가 거의 감소세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 이제 금리를 네.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음 달에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10만 건 초반대에 월간 일자리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고용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과대 개정된 걸 갖고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사실은 뭐 고용 지표 하나만 가지고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조정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두 분 의견을 봤고요. 자, 이제 8월 초 블랙 먼데이 공포는 좀 진정됐는데 삼성전자는 8만 전자가 하나의 고비가 돼버렸고 하이닉스도 18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될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이제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게 정작 금리 인하 할 때 시점 돼서는 오히려 더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시장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의견. 오종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의 관점보다는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는 금리를 연초에는 굉장히 많이 인하할 것이라는 뭐 6, 7번까지 인하할 것을 그렇죠. 반영하고 있다가 봄에는 또 완전히 되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또 많은 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의 인하에 대한 그 반영 속도가 굉장히 과할 정도로 빠른데
그 부분하고 주식 시장에서의 반영되는 부분하고 일정 부분 괴리가 있고 같이 움직일 부분인데 그게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5bp는 제 생각에는 25bp보다 조금 더 많은 폭으로 한 30bp 정도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채권 시장의 반영도고 주식 시장은 지금 금리가 시장의 방향성에 큰 변수가 아닌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금리가 작동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의 증감에 굉장히 민감한 위험 자산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의 선거와 정책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시장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AI 버블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보다 시장 전체의 로직에 너무나 큰 두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이슈로 봐야지 주식 시장의 이슈로의 영향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박상현 의원님도 뭐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페드가 이제 뭐 금리 인하 쪽으로 피벗 얘기 나오면은 그 전까지는 올해 내리기나 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또 세 번, 네 번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 소위 이제 빅컷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불안해할 좀 수가. 악재가 될 수 네, 있죠. 악재.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왜 갑자기 저렇게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느냐. 물론 이제 물가가 떨어져서 뭐 내린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안 좋아서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8월 초에 사실은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뭐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과거 그 어떤 금융시장 혼란과 약간 좀 다른 부분 자체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뭐 시장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유동성 충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유동성 충격이었고 과거처럼 무슨 신용 이벤트, 무슨 SBB 사태가 뭐 이렇게 망한다든지 뭐가 네. 망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연준이 뭐 시장을 하면서 이제 연준한테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었는데 뭐 이제 향후에 있어서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를 연준이 빠르게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신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오히려 질서 있게 사실 뭐 25bp씩 사실 차근차근 내려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 좀 안정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뭐 아까 채권 시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반영이 된 올해 부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더 중요한. 근데 네. 다행스럽게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막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요라는 부분. 아까 이제 뭐 AI 이런 어떤 신산업성이는데 요새 많이 얘기하죠. 케이즘이라고 일시적 수요 둔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쉽게 해결될 건지 아니면 내년은 가서 이 캐즘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되고 다시 한번 뭔가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더 달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꼭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 단순하게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경제 수요라든지 경제의 어떤 체력 자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뭔가 이제 피벗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B컷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내 1%포인트까지 낮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속된 말로 좀 김칫국, 시장에서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시고 정작 25bp만 내리면 실망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성급함이 많이 들어있는 네.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 성급한 부분들이 원래 시장이 높은 구간에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장기간 상승하는 동안에 그 시발점부터 들어온 자금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10%의 자금이 그 초기부터 들어오고 중간 부분에서 이제 한 30%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60%의 자금은 최고 능선 이상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자금들이 무언가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들보다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성급하고 많은 기대를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다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의 얘기들만 만들어지기를 예. 바라는 그러한 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저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는 지금 현재 시황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박스권 시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셀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대가 또 금방 꺼져가지고 세상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망감이 있을 때는 다시 좋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여론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한국은행 어제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무려 13차례 동결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융 불안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이 부분에서는 또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많은데 10월 금통에서 이런 식이면은 뭐 설사 연준이 내리더라도 10월 금통에서도 하는 역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은 일단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도 또 뭐 금리 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또 볼멘 목소리도 사실은 좀 했고 해서 뭐 조금은 시장에 뭐 정치권의 압박도 사실은 좀 있고 해서 뭐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농후한 상황들인데, 근데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차트 하나 우리나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차트를 하나 그림 2번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상승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니 결국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잡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 그게 9월 달에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10월에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러니까 11월로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한은 총재께서 계속 그 한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융시장 안정, 금융 안정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어떤 상승세가 자칫 이게 꺾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대출이 정부나 뭐 한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부메랑으로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금 내수만 생각하면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게 사실 맞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은 저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예. 가격을 잡은 이후에나 사실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일단 그 중요한 잣대는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이 진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 관점에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가 났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지금 꽤 오랜 기간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설사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우리가 안 내리더라도 여전히 금리 격차는 이제 역전된 상태로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느니 내리든 안 내리든 간에. 하늘이 내리는 부분과 그 금리 차가 발생했을 때 그 2% 이상 그렇게 큰 폭으로 발생했을 때는 198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요. 예. 지금 최근에도 그런 상황인데 두 상황 다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굉장히 급증하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채권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메리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의 금리의 폭을 어느 정도를 줘야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만큼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유지 정책은 의도적으로 계속 써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을 줄이는 측면보다는 그냥 패권 국가의 힘이 작용하는 정치적 논리의 힘들이 더 셌어서 경제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등 국가가 계속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통화에 유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예.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얘기했지 이번에 엔캐리 사태나 여러 가지 이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거에 의문이 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87년도 또 블랙 원데이가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점도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예. 뭔가의 기존 방향성에 의문을 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되려도 부담스럽지 금리 차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던 시나리오를 계속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제공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기스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일종의 여기 나름의 균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균형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거기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덧붙여가지고 오늘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향후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을 계획하는 듯한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좀 수그러들었지만은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먼저 오종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러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플라자 합의부터 영향을 너무나 크게 받아서 1985년이었죠. 네, 85년이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디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지 않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베이스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글로벌 전체의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거나 환율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조가 디플레 구조를 20년 경험한 것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향성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미국과 계속 조율을 하면서 하긴 하겠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 구조를 어느 정도 변화한 시점까지 지금의 방향성, 금리 인상이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일본도 뭐 물가 목표는 2%로 되어 2% 있더라고요. 입니다. 근데 뭐 과연 2% 달성할지 했는데 일본도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박상현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뭐 일단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의 가장 특징이 결국 디플레였는데 네. 최근에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인플레 국면으로 넘어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본 은행이 여하튼 긴축,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갈 수밖에는 없을 거로 보고 싶다. 다만 사실 7월 말 8월 초에 일본이 호되게 한번 이제 학습 효과를 겪었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뭐 일본 은행의 어떤 의지도 있었지만 정치권, 특히 이제 기시다 총재가 뭐 이제 출마를 안 하기로 했긴 했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재선을 나가기 위해서 슈퍼 엔저 잔치를 조금은 이제 누구로 틀어야겠다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일본 은행에 사실은 상당히 압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폴리코노미라는 어떤 용어를 예. 쓰는데 정치가 이제 경제를 휘두르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에 사실은 시장이 조금 화들짝 놀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또 7월에 또 공교롭게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대통령이 될 것처럼 같은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또 슈퍼 엔저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엔저를 조금 이제 낮춰야겠다라는 예. 욕구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시장이 환율이 급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엔캐리 청산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 급하게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본 은행,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실은 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급격히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일본도 사실은 뭐 주식시장 자체가 뭐 4만 선 넘게 갔지만 거기에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수출 대기업이 사실 좋았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 중소기업들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본도 자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이제 금리만 뭔가 얘기가 나오면 뭔가 청산 엔캐리가 다시 청산이 되고 시장에 혼란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오늘 우에다 총재가 얘기한 것도 사실은 거의 원론적인 어떤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동성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외나의 어떤 급격한 변동 때문에 또 다시 충격이 오는 이러한 상황은 좀 재발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또 나오는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좀 진정되니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건 좀 뜻밖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론상으로 사실은 가능하죠. 워낙 중국의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황들이고 그 자금을 빌려다가 지금 얘기되는 거는 좀 멕시코 같은데 멕시코가 기준금리가 10%가 넘으니까 사실은 금리 격차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환경으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 세계가 긴축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전혀 줄었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종 투자 수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곳곳에서 사실은 좀 캐리 트레이드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위안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그러면 사이즈라든지 또 이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떤 좀 규제가 되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사전 통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위안화를 빌려다가 다른 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좀 아닐 거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금 그 중국 정부가 통제를 사실은 하고 있어서 위안화가 뭐 엔화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통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또 외환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이 시장에 어떤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어떤 사이즈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뭐 위안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였으면 벌써 한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 최근 들어서 처음 들은 말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우리가 우리나라나 나라 밖의 중앙은행들이 아주 주목을 했는데 또 반면에 정치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선 오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정식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7월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았는데 요즘 분위기는 또 여론조사 보면은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앞선다는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예측부로 대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 아까 오정태 대표님 이제 금리보다는 어떤 정치 이슈라든지 다른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변동성 장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이벤트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그 커진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행동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데 중요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 팩터를 우리가 투자할 때 반영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사건들을 기다리고 확인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반영하려고 하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나도 그것에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사후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는 그 사후적인 행동이 더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였을 때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고 부통령도 자기 투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지목한 이후에 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파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것을 항상 선호하던 사람이 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시장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 생각엔 11월까지 시장이 되려 뭐 나빠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되려 더 넓게 만드는 거 출발선을 최대한 낮춰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빅베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빅베스 하고 싶구나 저 사람은. 그러면 공화당에 대한 부분에 믿을 구석은 시장이 없고 민주당은 지금 전보다 선거에서 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대처해야 되면 민주당에 대한 정책 기대도 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지금 11월까지는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 굉장히 기댈 언덕을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우리가 플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양당의 경제 공약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리스는 중산층 세금을 낮추고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식료품 분야 대기업 폭리를 엄단하겠다. 뭐 가격 통제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법인세 낮추고 사회보장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 관세 부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어떤 지점에서 대비가 필요할까요? 예, 뭐 사실 누가 될 수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기 예. 때문에 사실 뭐 쉽게 뭐 어떤 쪽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으로선 양쪽 다 지금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이제 관세가 인상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대중 수출보다는 대미 수출액 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구조 자체가 사실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또 바이드노믹스의 어떤 폐기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미국에 지금 최근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어떤 그 사업 차질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2016년에 사실은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그 빌 클린턴 클린턴 후보하고 이제 예, 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하고 했을 때 이제 선거 이제 개표가 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장으로 넘어갔더니 바로 미국장은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시장의 해석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상승 랠리를 탔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그 16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게 되면 17년을 보면 그때 그 4차 산업혁명 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누가 당선이 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실은 대응은 사실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중요한 것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경제의 체력 자체를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뭐 최근 결국 AI가 되겠죠. 이러한 사이클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뭔가 뭐 아까 말씀드린 캐즘 현상들이 장기화돼서 뭔가 기업의 수익성 자체가 악화될 건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싶어서 뭐 저희가 계속해서 대선에 대한 어떤 향방은 계속 주시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 가능하느냐 그것이 또 연준이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힘을 보태주느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불확실성,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오정태 대표님, 네. 해리스가 당선될 때와 또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 각각이 뭔가 반응하는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11월 이후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산업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경우에. 가까이 경우에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은 맞으시고요. 네. 네. 트럼프가 당선을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지금 지난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의 선거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참모진이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고 참모진과 당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우리가 트럼프 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을 10년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조가 다 팀으로 짜 있기 때문에 공화당 차원에서의 중장기 전략 전 자체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조율하는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앞에 2년은 장기적인 부분이나 아젠다들을 많이 다루고 예. 3, 4년엔 다시 이제 선거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이 들어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된 많은 것들을 공화당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는 짧은 시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구간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무엇인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자체가 적게 나오는 상황.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예, 그 가능성이 저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리스가 됐을 때는 지금 그 바이든이 되거나 해리스가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장기적인 그림을 그 좋게 가져가려는 일정 부분의 그러한 세력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겠죠. 거기는 뭐 당연히 옐런도 예. 필두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반 트럼프 진영이 선거를 하는 거지 해리스가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이 선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 진영들의 세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11월까지 혹은 8월까지 너무나 힘을 많이 쏘았습니다. 그러면 100m를 10초로 계속 달리다가 이제 결승점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럼 일단 좀 쉬어야죠. 예. 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 이벤트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바뀌고 나면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조심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정치의 영향력 자체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벤트로서의 미국 대선의 영향은 여전히 11월 초까지는 이어지겠지만은 그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정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이 한번 뭐 이게 몰아서 한번 이게 나오다 보니까 영국 총리 바뀌고 미국 대통령 곧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총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일본 자민당 기시다 총리가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아주 여기도 역대급으로 경쟁이 붙고 있는데 일본의 정치 변수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엔화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본 시장 투자하시는 일학개미들은 상당히 좀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오종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 관련돼서는 아까 그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구분을 그걸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화두 중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세계화의 구간에서 탈세계화의 구간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예. 이 세계화의 구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난 한 2,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방식의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2, 30년의 구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세계화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구간에 전 세계는 효율성을 추구했고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소싱하는 것과 자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빨리 효율적으로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건데요. 지금 2018년 이후로는 탈세계화의 구조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 싸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금 시장의 자금 동향 움직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말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이 그렇게 그 민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탈세계화 구조까지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움직임의 활동성은 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이 시장의 역할은 우리가 탈세계화로 바뀌었지만 아직 다 청산되지 않은 세계화 구간의 포지션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게 최근에 일정 부분은 청산이 됐겠지만 전부가 청산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의 여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는 영향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한 2년 정도 구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값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앞으로 1년 정도로 생각할 때는 일본 자체나 일본이 세계에 주는 영향이나 저는 그렇게 지난 기간처럼 좋은 영향은 못 줄 것 같아서 예. 지금 포지션이 일본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포지션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러한 방식을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슈퍼 엔저는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슈퍼 N조 자체는 끝난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슈퍼 N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월간 한 6조 엔 정도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2026년 1분기 정도 가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자체는 N이 강세로 가기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슈퍼 말씀드린 슈퍼 뭐 160엔 이런 거 가는 흐름은 이제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0엔, 120, 뭐 100엔 이렇게 가지도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 한 140엔, 130엔대에서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일학개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우선주의 또 예외주의랄까요? 거기에 가장 수혜를 보이는 게 사실 일본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보면 뭐 최근에 너무 좀 가파르게 일본 주식가 올라온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글로벌 경제라든지 이러한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일본이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 증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깔 경우 일본도 뭐 덩달아서 조금 가는 이러한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금융에서나 상당히 좀 뭔가 환경이 변화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럴 때 정말 투자 전략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당장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은 뭐 오히려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박상현 의원님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상의 이하도 사실은 안 나오는 상당히 뭐 그렇다고 해서 매파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런 비컷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조금 한계를 두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7월 달에 FOMC 회의 당시에 그 기자회견 내용 그때 파월 의장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경착륙이라든지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걷던 상황들입니다. 예. 그거를 한 달 만에 사실은 뒤집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또 실제 미국 경기 상황 자체가 뭐 50bp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들은 그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우리가 시장이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주목되는 거는 2022년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45번을 했다라고 이제 예. 했는데 과연 이번 연설에서 과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은 좀 안도감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파월이 사실 뒷북치면서 네. 인플레 대응이 늦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있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미국 경제 연착륙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더 강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이런 뭔가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맞은 이런 시점에서 오정태 대표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 이럴 때 종목 선정이나 비중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참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변곡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달에 발생한 그 조정으로 인해서 그 조정의 그 고점을 다시 경신하고 올라갈 수 있는 논리를 시장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현재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의 시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예. 그래서 그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 현금으로 어느 정도의 버퍼를 만들어 놓는 전략을 쓰게 되고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서 한 번만 더 조정이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동성에서 방향성의 전환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2024년에는 어닝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빅테크들이 원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도 지금 중소기업들, 러셀 2000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이미 잘 냈기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저쪽에서도 이익이 좋아지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닝 관련된 부분은 2024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미 8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라는 11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 앞에서 그거를 선거를 신경 쓰면서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이제 찬바람이 너무 더운 여름도 지나가겠죠. 그러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2025년 어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25년에 대한 어닝을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24년에 그렇게 신뢰를 강하게 하던 AI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겠지만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가는 측에 대해서는 고민이 24년보다는 더 커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발생을 할 때 사람들이 7월보다 11월 대선을 지날 때보다 내년 겨울에는 더 긴장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올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은 올해는 연초에는 그냥 IT를 믿고 AI에 대한 혁명을 믿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지금은 AI 혁명에서 아까 박 의원님도 캐즘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AI가 쏠림의 상태이지 혁명도 버블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혁명도 버블도 아닌 상태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버블과 혁명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정도로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줄여서 내년에도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인과 시장이 생각하는 종목.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하고 조선 업종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과 수익 기회를 둘 다 균형 있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요즘 그 초고액 자산가들 포트폴리오에서 뭐 채권 투자 비중이 최대 90%까지 늘어났다. 그 다음에 금값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금 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좀 담고 가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채권 투자 뭐 이미 많은 분이 사실은 요새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한두 발 벌써 앞서가서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미 다 조정을 하신 상황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뭐 올해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채권 쪽에서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담고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워낙 지금 온수당 뭐 우리나라 그 한돈 기준으로 보면 이미 45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비싸서 이걸 금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제반 여건들 뭐 금리 인하라든지 달러의 약세라든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중국의 어떤 금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떨어질 요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뭐 비중을 좀 뭐 이렇게 확 늘리라고 권고드리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어떤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사 일정 부분을 좀 담고 가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글로벌 통화 정책도 뭔가 커다란 피봇 단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환경, 뭐 주요국들의 그 리더가 바뀐다는 점, 이런 측면이 또 아주 큰 변화인데다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복잡한 시기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정말 궁금한데 끝으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태 대표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변수들이 많아지고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자기가 어떤 그런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 투자자와 저는 기관 투자자를 오래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개인 투자자의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의 장점과 기관 투자자의 장점은 서로 다릅니다. 장단점을 다 서로 갖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울 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돈을 깨먹지 않으면 되지 굳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그 돈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이실 텐데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익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서 평소에 그 좀 미진했던 부분 중에서 알고 싶었던 부분과 2025년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네. 최고죠. 박상현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비슷한 뭐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불확실성 자체가 뭐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내수 경기 자체도 사실은 좀 불안한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과연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분명히 좀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공격적으로 사실은 뭔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뭐 미리 판단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유연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국경제TV 창사 25주년을 맞아서 경제전쟁 꾼도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전쟁 꾼의 2021년 첫 방송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투자의 맥을 짚어주신 최고의 꾼들을 한자리에 모실 예정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